네, 10분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소입니다.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방어 소송도 포함되고 요구 소송도 포함되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의미의 요구 소송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유독 요구 소송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해주지 않는 소극적 행정작용은 두 가지가 있죠. 거부부작위입니다. 거부부작위 둘을 합쳐서 우리가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행정작용.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상태가 뭔 상태냐 이겁니다. 나눠보자 이거죠. 상태가 첫 번째 작위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상태, 저걸로 나눌까요? 적극적 상태가 존재할 수 있고 소극적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한 행위의 상태가 적극적 상태라는 뜻은 작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작위를. 소극적 상태라는 얘기는 부작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법은 개념입니다. 개념이 깨지면 판례가 안 읽힙니다. 작위와 부작위, 적극적 상태와 소극적 상태야. 그럼 이 작위 처분에서 다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처분이 나왔죠. 처분이 나왔는데 이 처분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극적 처분이 있고 소극적 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 처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적극적 처분이라는 것은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했는데 뭔가 작위를 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법률관계를 바꿔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야. 법률관계를 바꿔줬다는 것은 얘한테 영업권을 인정해줬다라는 얘기잖아. 건축권을 인정해줬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건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처분을 하긴 했는데 소극적 처분입니다. 소극적 처분. 법률관계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얘는 부작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부라는 것은요. 소극적 처분이죠. 소극적 처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요. 소극적 상태죠. 소극적 상태입니다. 소극적 상태하고 소극적 처분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행정작용. 상태입니다. 처분입니다. 행정작용입니다. 소극적 상태로서의 부작위하고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을 합쳐서 우리가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부작위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아무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죠. 그렇죠? 영업권을 준 게 아니잖아. 거부도 준 게 아니고 부작위도 준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소극적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위에 허가를 해주게 되면 얘는요 적극적 작용이죠. 적극적 작용.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불복을 해요? 불복을 안 하죠. 그죠? 여기서 불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소송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요구소송이 들어가는데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부작위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있겠고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도 있고 소극적 처분, 거부요. 소극적 처분에 대한 요구 소송도 있죠. 부작위 여파 행위소송은 요구 소송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부작위 여파 행위소송이 없다면 어쩔? 여러분들이 행정청,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장이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작구청장이에요. 근데 이 동작구 주민들이 말이에요.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사람들로만 만약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친구들의 권리의식의 수준 전국 탑을 찍겠죠. 네. 그럼 얘네들은 뭐 조금만 잘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겁나 많을 테고 안 해주게 되면은 그때마다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럼 동작구청의 공무원들은 다 박살나겠죠. 동작구 주민 엄청 많죠. 이 전체 주민이 다 행정법 전문가야. 근데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 공무원들이
그들을 상대로 계속 싸워야 돼요.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내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동작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동작구청장 누굽니까? 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동작구청장, 네. 뭐 우리 당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겠네요. 네, 그렇게 치고 그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동작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말이에요. 거부를 하면 취소를 제기하고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하고 막 덤벼들 거야.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떡해? 상대방은 불복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런 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하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네요. 그겁니다. 취소과 무효항의소송의 요구소송 부분하고 여기 부작위 위협 항의소랑 요구소송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부작위 위협 항의소의 역할은 뭐냐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이나 무효항의소송까지 데리고 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예요, 셔틀버스. 거기까지 데려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이다. 그럼 얘는 뭐냐? 요구소송의 측면에 있어서의 취소과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얘는 그냥 단순히 보완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친구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느낌이 오시죠? 상대방의 응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응답을 끌어낸다. 상대방의 응답을 끌어내면 저놈아가 만약에 위에 있는 것처럼 허가 처분을 해주면 끝나는 거고,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은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 단계까지 데려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작위 위협 항의소다. 그게 필요성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논의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켜야 될까요?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렇죠? 저희 때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론 이런 책도 없었고 누가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도 없고, 어떻게 가? 그냥 교수님 책 갖다가 3000페이지짜리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읽는 거야.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 교재가 없어서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시중에 있는 책이라고는 기출 문제가 풀려져 있는 책이란 건 아예 없었고, 그냥 고시계라는 잡지사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쓰는 애들도 다 그냥 합격생들, 막 후배들이 막 답을 써요. 근데 다 틀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 문제집도. 그럼 오직 믿을 건 교수님 저밖에 없어요. 교수님 저밖에. 그럼 3000페이지짜리 이렇게 읽잖아? 그럼 문제를 풀 때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만약 이게 읽었을 때 이 페이지 이렇게 있죠? 이 페이지를 그냥 눈으로 스크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해놓은 상태에 회독수를 늘린다고 하죠. 회독수를 계속 늘려서 이 상황을 계속 스크린을 하는 거야. 처음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씩 씹어먹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스크린 하느라고 회독수를 늘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그 상황이 느껴져야 돼요. 그 상황이 느껴지면 이제 거기서 여기를 묻고 여기를 묻고 여기를 묻고 이렇게 물을 거야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머릿속에 조합을 때려갖고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끝내고, 뭘 중심으로 간다고요? 이런 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고리즘 중심으로 간다고, 가지치기 중심으로 간다고. 그게 기억이 된 상태면 나머지 내용은 자동으로 살이 붙는 거기 때문에 공부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작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작위부터. 부작위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 보게 되면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돼 있죠. 처분하고 재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38조 2항에서 그 19조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이 소송도 역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부작위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 재결에 대한 부작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정의 규정이 있어요. 이건 대상 적격 규정이고, 정의 규정이 행정소송법 4조에 있습니다. 1, 2, 3호의 취소송, 무효등황의소송,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이 있는데, 대상 적격 규정과 똑같이 취소는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한다고 돼 있고,
무효등항이성도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부작위 여파인송은 4조 3호에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분 등이란 말이 안 나와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요 정의 규정하고 19조를 준용했던 38조 2항의 대상적격 규정하고 충돌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처분 등이 뭔지는 우리가 취소해서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그럼 부작위가 뭔지를 파악해내면 이 처분 등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작위가 뭔지로 가요. 부작위가 뭔지로 가면 2조 1항 2호의 부작위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법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비교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실무를 하실 때는 직접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미스 나와버리면 그럼 과실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다른 선생님이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지? 판례도 없는데, 판례 뒤져봤는데 없어. 판례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돼요. 카톡을 보내면 제가 비용을 얘기할 겁니다. 해석에 대한 비용은 닭발입니다. 12,000원. 소주는 내가 삽니다. 그렇게 해서 닭발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실제로 저쪽 애들도 그래요. 지들이 일하다가 이 선생님이 뭐예요? 막 왜 여기서 얘네들은 무슨 이런 걸 왜 부과를 해요? 막 그래. 이거 공무원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기업 이런 게 다 있어요? 막 이래. 질문이 들어올 때는 닭발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닭발이 없다.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시간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한잔 하면서 그건 이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았죠? 뭐로 해석한다고요? 닭발로 해석한다고. 닭발로. 그게 되는 날이 오는데, 되는 날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스스로도 해낼 수 있어. 그죠? 초반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그럴 땐 당연히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요. 저는 물어볼 수 있는 강사입니다. 뭐든 졸업하고 나서 말고 수험 기간 중. 그땐 닭발 안 사도 됩니다. 합격한 후가 닭발의 비용이 추가 비용이 붙는 거고, 합격할 때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닭발을 사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고. 그래서 부작위가 뭔지를 먼저 봐야지 이 대상적격에 대한 규정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볼 텐데, 2조 1항 2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안 돼 있어?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라고 안 돼 있고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건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대상으로 하겠지만은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걸 물어보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뭐예요? 내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을 때죠. 심지어 각하재결도 안 해줘. 이럴 때 부작위 여파 인송을 제기할 것이냐?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A라는 허가 처분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을 들어갔어요. 그죠? 심판을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부작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취소 심판이든 무효등항 심판이든 은맥 심판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어떤 심판을 청구했든 간에 저쪽에서 부작위를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 이 침익적인 처분을 제거해달라, 이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무응답을 다퉈가지고 부작위 여파에서 내가 이기면 뭐가 되겠어요? 처분 의무가 부과되겠지, 기속력으로.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응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행정심판위원회 응답을 하면 또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법원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나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송 제기하러 나 이미 법원에 와 있단 말이야.
근데 저기 심판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 그걸 여기서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A라는 침입적 처분을 제거하려고 취소 심판을 제기해 놨던 상태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A라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걸 굳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취소는 처분과 재결, 무작위소송은 처분과 재결, 부작위파기소송은 오직 처분 이렇게 된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부작위가 뭔지를 알아보는 게 여기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네요. 예, 부작위가 뭔지 보겠습니다. 2조랑 2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건 무응답하고 있다. 4가지 요건을 끌어냅니다. 4가지 요건을. 첫 번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있어야 돼요.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씹힌 거지. 예. 세 번째, 법률상 의무가 인정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무응답입니다. 우선 부작위와 무응답, 무응답과 부작위는 우선은 같은 걸로 보세요. 알죠? 부작위와 무응답, 무응답과 부작위는 같은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응답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걸로 생각하면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소극적 상태죠. 소극적 상태. 아까 무응답은 소극적 상태라고 했지. 그거예요. 그게 바로 부작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작위가 위법할 때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인용 판결을 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소극적 위법 상태.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 소극적 상태는 무응답이고 부작위잖아. 중간에 뭘 끼워넣었어? 위법을 끼워넣었죠. 소극적 위법 상태. 이거는 위법한 부작위라는 의미가 되겠죠. 소극적 위법 상태. 예, 이거는 위법한 부작위라는 의미가 되겠지. 연결고리 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부작위와 파기소송은 소극적 위법 상태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판례가. 그걸 막 뭐야 무슨 말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 상태는 부작위고 그게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위법한 부작위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 위법한 부작위만 제거하고 끝내는 소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작위는 무응답이라고 했잖아. 무응답을 제거한다는 뜻이잖아. 무응답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를 끌어내겠다는 얘기야. 응답만 끌어내는 소송이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정의가 뭐예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야.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소극적 위법 상태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문헌대로 표현대로 물리 해석을 하면 이거는 무응답만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그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게 맞다는 얘기인 겁니다. 판례에게는. 예, 이 말이 맞는 해석이고 그래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소송 참가나 재심 청구에서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 1등은 몇 등하고 놀고 2등은 몇 등하고 놉니까? 1등은 4등하고 놀고 2등은 3등하고 노는 거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1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1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묶어. 2개가 묶이면 뭔가 의미를 하나 가질 거야.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묶어. 2개를 묶으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시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부작위와 파기소송도 19조 준용했죠? 준용했으면 부작위와 파기소송의 대상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처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놈의 부작위가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부작위여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부작위와 파기소송의 대상도 뭐라고요? 처분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 법에. 그지? 그러면 우리 똑같은 요구 소송으로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을 한번 생각해봐. 우선 기본적으로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는 거죠. 처분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당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신청권, 절차적 권리, 이것도 권리다. 오케이?
내가 신청권이 있어. 응답 신청권이 있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근데 제가 만약에 부작위를 하잖아. 응답을 안 하잖아. 그럼 나의 이 응답 신청권이, 이 권리가, 절차적 권리가 침해당한 거잖아요. 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제가 응답을 안 해요. 그럼 나 권리가 침해당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나의 이 응답 신청권은, 제가 지금 응답을 했지. 응답을 했으니까 나의 이 권리는 실현된 거잖아요. 그 말인 거거든. 결국 걔가 그때 했던 말은, 거부해서 했던 말은 뭐라고? 신청권이 있어야만 제가 거부를 하고 부작위를 하면 나의 이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처분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 그 중에 권리 부분이지. 요구사항은 의무랑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절차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현을 시키거나 아니면 침해를 하거나 거부하고 부작위가 이 절차적 권리로서 응답 신청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 신청권,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 뭐가 다르겠어? 여기서 딴소리 하면 판례는 스스로 충돌을 겪게 되는 거예요. 처분에 대한 부작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보세요. 이거 부작위죠? 당사자의 신청. 처분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했잖아요. 처분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했죠. 여기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등장했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똑같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도 그 거부라고 했잖아요. 그 거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해서 처분 쭉 깔고, 그리고 나서 또는 그 거부. 그는 앞에 걸 지칭하고. 그러니까 거부는 무슨 거부라는 거야? 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법상 요건은 처분에 대한 거부잖아. 여기도 똑같이 2조 1항 2호에 보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과 무응답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 법상 요건이야.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부작위. 이거는 법에 다 나와 있어. 이걸로 끝나냐 이거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지. 거부해서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부작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하단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청권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에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2조 1항 1호에도 신청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만약에 넣는다면 뭐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2조 1항 2호에도 신청권이라고 볼만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도 신청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학설 대립이 있었죠. 원고적 격설, 대상적 격설, 본안 판단서 이런 게 있었잖아. 그쵸? 여기에도 신청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라는 학설 대립이 있어요. 법에 아무 말도 없으니까. 신청권 필요설 불효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여기도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지. 그래요. 판례 입장이에요. 신청권이 필요하다. 1번 4번 1번 4번에서 처분에 대한 부작위라고 했고, 여기서 판례가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거예요.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부작위를 처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상적격. 소송요건 부분이에요. 이 노란색은 뭐가 되는 거라고? 소송요건. 대상적격 부분이 되는 겁니다. 대상적격. 이거는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입니다.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전제 요건. 소송 요건이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이죠. 소송 요건을 갖춰야지 본안 판단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런 문제가 주관식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쪽의 문제가 일로 넘어오고 이쪽의 문제가 절로 넘어가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서로 막 영향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양쪽을 제가 결합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부작위 위협 항의 중에서 본안 판단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안 판단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 네 개가 부작위의 성립 요건이야. 2조 1항 2호에 써있는. 근데 이걸 뭐라 불렀어? 본안 판단의 요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내가 거기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전제 요건.
도대체 뭘 물는 건지 몰라갖고 막 애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답도 막 강사님들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그래갖고 내가 딱 나눈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답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보내드렸어. 이겁니까? 정확히 짚었네? 그렇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작이라는 게 단순히 소송 요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왜냐? 부작위 합의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했잖아. 아까 처분이라고 부작위라고 안 했잖아. 그럼 이 부작위에는 부작위가 성립이 되면 대상적 격이 충족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서 부작위 합의의 소송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놈의 부작위가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19조하고 38조 2항의 그 대상적 격도 인정되고 넘어가주는 상황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작위가 성립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가 지금의 무응답이라는 행위지만 이게 처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이건 뭐냐면 이 2번, 3번 있죠? 이 2번, 3번은 이건 본안 요건이에요. 본안 요건. 본안 요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본안 판단의 요건인데 전제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이라고. 대상 요건. 대상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이라는 건 본안 요건이란 말이죠. 본안 요건. 우리 항상 했던 얘기 생각해봐. 위법은 뭘 위법이라고 하지? 의무 위반을 위법이라고 하잖아. 의무 위반을. 그쵸? 의무를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러잖아. 법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에 반하는 행위라면 위법한 행위다. 그게 바로 불법 행위인 거잖아. 똑같아.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로 연결이 되는 거야. 위법하다로. 그래. 이거는 위법을 말해요.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말한 거는 부작위는 이코로 처분이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1번, 4번. 그 다음에 2번, 3번에서는 뭘 만들어낸다고? 여기는 부작위는 이코로 위법이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가 이 2조 1항 이후에 부작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이런 거래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판례가. 2조 1항 2호의 부작위를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이렇게 표현해요. 걔네들은 저거를 하나의 그냥 구문으로 끌고 다녀요. 그게 2조 1항 2호의 부작위라는 뜻이에요. 항고승의 대상인 이게 처분인이란 뜻이잖아. 항고의 대상은 처분이잖아. 그죠? 이게 1번, 4번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고 위법한 이건 뭐야? 본안 요건이잖아. 이거는 2번, 3번의 요건을 갖추었다. 라는 뜻인 거예요. 1, 2, 3, 4에 2조 1항 2호의 부작위가 성립되면 그걸 판례가 이렇게 부른다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그 얘기는 부작위 이코로 처분도 같이 성립되고 부작위 이코로 위법도 같이 성립이 된다. 2조 1항 2호의 부작위가 만들어지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이죠. 네, 판례가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부작위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본안심리의 범위예요. 본안심리의 범위. 과연 이 친구가 절차적 심리만 진행을 하는 걸까? 아니면 실체적 심리도 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한번 생각해봐요. 거부에 대한 거 말고 부작위에 대한 거. 부작위에 대해서 내가 허가를 해달라고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뭘 하냐면 1단계 너 무응답하냐? 부작위야? 그러면 응답이 필요한지에 대한 절차적 심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만약에 얘한테 응답 신청권이 없다면 그러면 얘는 응답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단계가 통과가 되죠? 그럼 2단계 넘어갑니다. 그럼 응답을 한다고? 1단계에서 뭐만 보는 거야? 아무런 처분이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아무런 처분이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거기가 통과가 됐어. 1단계. 아무런 처분이라도 하긴 해야 되겠다. 법원이나 행심위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럼 2단계 가서 뭐해? 의무행송이나 의무행심판에서는 그러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인용처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기각처분, 거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향이 인용 쪽인지 기각 쪽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2단계의 실체적 심의입니다. 거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정송이 제기되면 거기서는 1단계 응답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2단계 어떤 처분,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 절차적 심리, 실체적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실체적 심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어쨌든 의무행위 소송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연 실체적 심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학설 대립이 생깁니다. 학설 대립이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절차적 심리설, 절차 심리설. 그 다음에 실체적 심리설, 실체 심리설. 학설 명예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 소는 대를 배제한다 라는 논법이 학설 명예는 언제나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절차적 심리설이라는 거는 실체적 심리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소니까 대를 배제한 거야. 실체적 심리설은 뭐예요? 대는 소를 포함한 거니까 절차적 심리뿐만 아니라 실체적 심리까지도 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 이거는 실체적 심리까지도 하는 거예요. 절차 심리와 함께. 이건 오직 절차적 심리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1단계 심리만 한다는 얘기지. 얘는 법원이 500원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1단계, 2단계 500원, 500원이면 실체적 심리까지도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법원이 얘는 1000원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0원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법률상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 법률상 의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절차 의무, 이게 절차 의무인가? 아니면 실체 의무, 이게 실체 의무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절차 의무라는 것은 어쨌든 절차적으로만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가 응답 의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처분 의무라고도 합니다. 사실 뭐 처분 의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의무, 처분 의무, 그냥 여기 내용은 없는 겁니다. 이 처분에 응답이라는 절차, 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아니다, 이거는 자기 의무다. 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다. 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무응답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법률상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설 대립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핵심이야. 본안심리, 절차심리밖에 이 소송에선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게 바로 뭐니까 500원짜리 의무고, 이거는 얼마짜리 의무야? 1000원짜리 의무잖아요. 1000원짜리 의무니까 응답도 해야 되고 허가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000원을 갖고 있잖아. 부작위 여파에 있어서 법원은 재판권에 있어서 1000원짜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럼 쟤는 여기서 절차 의무의 문제로 해석을 할 여지도 있고 실체 의무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할 여지도 있는 거지만 500원밖에 없다면 얘는 오직 절차 의무라고 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우선 요 라인은 기억하지 말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1대1 대응시켜가지고 1대1 대응시켜갖고, 왜? 이쪽으로 끝날 거니까. 이게 판례고 이게 통설이에요. 부작위 여파 행위송은 절차 의무 밖에는 없다, 절차 심리 밖에는 못한다. 이거는 행정소송법의 연혁을 가지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1984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실은 요구소송으로 의무행송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도입이 됐었고, 취소송하고 무효등록행송하고 의무행송하고 세 가지가 들어왔었다고 했지. 84년도에. 그래서 84년도에 제정된
행정심판법에 똑같이 취소심판, 무효도가심판, 의맹심판이 똑같이 들어왔던 거예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행정소송법이 마지막 순간에 의맹소송을 또 뒤로 빼버렸다고. 빼버리고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은 게 뭐냐? 부작위협파인송입니다. 그때 왜 의맹소송을 뒤로 빼고 부작위협파인송을 집어넣느냐 했더니 당시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수준이 그 정도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이행성을 지금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아직은 의맹소송까지는 줄만한 국민들의 수준이 못 된다. 그러니까 부작위협파인송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무이행소송하고 부작위협파인송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실적으로. 그렇죠? 질적으로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이래 비교해 봅시다. 의맹소송은 의맹심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무이행소송을 여기다가 한번 갖다가 놔보시고요. 갖다 놔보시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입니다. 거부 취소 소송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부작위 소송하고 비교하면 본안심리의 범위예요. 본안심리의 범위.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예요. 위법 판단 기준시. 얘는 뭐하고 둘 다 가능해요. 얘는 거부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부작위에 대한 것도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죠. 그럼 얘하고 비교하시고 얘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작위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의맹소송은요, 본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의 절차 심리뿐만 아니라 2단계에서의 실체 심리도 한다고요. 거부에 대한 의맹소송은 이미 1단계는 필요 없죠. 응답해 놓은 상태니까 2단계 실체 심리만 합니다. 따라왔습니까? 부작위에 대한 의맹소송도 얘기하면 1단계에서 응답할 필요가 있는지 2단계에서 허가할 필요가 있는지 둘 다 심리하고요. 거부에 대한 의맹소송을 얘기하면 이미 응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만 심리합니다. 얘는 뭐 한다는 거야? 둘 다 실체적 심리를 한다고요. 실체적 심리를 한다고. 그리고 의무이행소송은 위법 판단 기준시, 인용 판단 기준시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기는 한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까? 이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의무이행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 뭘 하겠어요? 허가를 해줘라 라는 처분 명령 판결이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거부가 위법이야. 근데 현행 법규에 따르게 되면 얘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해가 돼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가 위법이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뭔 일이 있었겠어?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라는 문제가 생겼겠지. 근데 현행법을 가지고 보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해되지?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한다. 1, 2, 3은 갖췄던 거야. 그런데 처분 이후에 법이 개정된 거야. 1, 2, 3, 4의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를 할 수 있는데 4 요건은 못 갖추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법원이 행정청한테 야, 갑한테 허가해줘.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왜? 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는 허가를 할 수가 없는데 법원이 쟤한테 허가를 해줘라고 하게 되면 이 판결은 지금 현행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판결이 돼버리는 거니까 위법한 판결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맹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행한 걸 취소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뭘 해라 라고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때 재결 처분을 할 때 그 시점에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얘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의맹심판도 똑같이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거부처분의 취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부처분에서는 이 거부라는 행위가 실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해야 안 해? 하죠. 우리 심지어 재량의 하자로 비평신자목동부실사라는 실체적인 심리도 하잖아. 이건 뭐야? 이건 당연히 실체 심리를 합니다. 실체 심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는 그래도 무슨 수송이야? 취소이잖아. 취소이니까 취소하고 끝내는 거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구제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소송입니다. 예, 부작위 위법행위송을 제기하면 처분시가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판결시가 기준이 됩니까? 이건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소송이 있으면 처분이 없잖아. 지금 처분의 실체가 없잖아. 그냥 무응답하고 있는 중이야. 처분시가 언젠데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와, 그래서 처분시라는 게 등장을 하면 예, 소송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판결시가. 그지? 그 얘는 뭐라고요? 얘는 절차심리만 한다고. 절차심리만. 위에랑 비교를 하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고 여기서 차이가 나지. 이걸 바꿔 먹어봐. 이거를 거부처분 취소에서 우리가 판결시설을 취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행위송에서 예, 실체적 심리설을 만약에 우리가 취해버리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맹송이 되는 거예요. 실체적 심리를 하는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처분시하고 판결시 사이에 발생한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버리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행정부는 아무 판단 안 내렸잖아.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거잖아. 사전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체적 심리를 해버리게 되면 역시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사정을 법원이 행정부보다 먼저 판단 내리는 거잖아. 행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판단을 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두 개는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건 사전소송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권력분립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뭔데? 그러니까 우리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인정 안 하잖아. 법에서 음행송 이런 사전소송을 아예 인정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법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하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이런 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의무이행송 돼버린다고. 의무이행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게 84년도에 고민이었던 거야. 부작위 여파행송은 뭐라고요?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렇게 들어가면 의무이행송이에요. 근데 의무이행송은 아직까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그만큼 못 된다라고 해서 빼버렸잖아. 근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의무이행송 인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의무이행송보다 부작위 여파행송 뭔가 한 단계 낮은 수송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한 단계 낮은 수송이야. 그냥 뭐는 안 되는 거야? 예,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것만 인정되는 거죠. 이것만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주려고 하다가 애기한테 야, 넌 아직 좀 위험하다 너 하는 짓 보니까. 그래서 자전거 사준 거야. 예, 이게 뭐야? 모타가 없는 거야. 모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절차 심리. 그러면 절차적 심리만 한다는 거지. 응답을 할까 말까, 응답 절차를 밟을까 말까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한다. 그럼 여기서의 의무는 무슨 의무일 수밖에 없어? 절차 의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응답 의무인 거예요. 응답 의무인 거야. 각 나왔지? 뭐지? 응답 의무에 위반되는 부작위이기 때문에 위법한 부작위가 되는 거죠. 응답 의무에 위반되는 무응답이니까 그 무응답이 법률상 의무에 위반됐잖아. 위법한 무응답 부작위가 되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봅시다.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오른쪽으로 당겨볼게. 이건 이쪽으로 간 거고, 이건 얘한테 이렇게 간 거고, 예, 오른쪽으로 당겨보면 협의의 소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협의의 소익이야. 중간에 거부가 나왔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온 겁니다. 거부가 나왔거든? 그럼 이거 각하가 됩니까? 아니면은 각하가 안 되고 그냥 본안 심리를 계속합니까? 만약에 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각하 판결 나오죠. 그죠? 목적은 뭔데? 응답을 유도해내는 거잖아. 거부란 응답이 소송 도중에 나와버렸잖아. 이미 목적 달성이죠? 예, 더 이상 이 소송 필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실체적 심리설 이걸 따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단계에서 절차심리, 2단계에서 실체심리 하게 되는데 거부를 해버렸으니까 1단계 스킵이죠. 그죠? 이미 응답해버린 거니까 그건 됐고 2단계 본안심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본안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각하가 되지 않고 그냥 각하가 안 되고 본안 계속 가게 됩니다. 다음 넘겨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부작위 여파 행위의 거부 처분이 나와버리면 절차 심의서에 따르게 되면 각하돼 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 거부당한 거잖아. 나 지금 기분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럼 나 또 거부처분지송 별소로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느니 그냥 거부처분지송으로 소변경할 필요가 생기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실체적 심리서를 따르게 되면 소송 바꿔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이 소송에서 2단계 본안심리 그냥 계속 쭉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소송 바꿀 문제가 아니잖아. 부작위 여파 행위성 이미 허가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거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 2단계 심리까지 하는 걸로 봤잖아. 하는 걸로 보면 이건 소변경이 필요가 없죠. 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본안 판결이 나왔어요. 기속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속력.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거든.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물론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거부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나오고 나서 거부했습니다.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거부 처분입니까? 아니면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부 처분입니까? 이건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기속력 위반인 거부 처분이 아니에요. 판결의 취지가 뭐니까? 절차 심리만 했으니까 응답 좀 할래? 이게 바로 판결의 취지란 말이죠. 응답했잖아. 문제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실체적 심리까지 해가지고 인용 판결이 나온 거야. 그러면 부작위에 대한 이 의무행송이랑 똑같아진 거지? 예,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송이나 의무행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야. 반드시 허가해야 될 때. 반드시 허가해야 될 때만 인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허가를 하라는 게 판결의 취지야. 2단계 심리까지 해서 인용이 됐단 거는 허가를 해주라는 의미거든. 허가를 해주라는 의미인데 거부해버렸잖아. 거부해버렸으면 이거는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효인, 위법 무효인 거부 처분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간접강제 신청해봐.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34조에 배상명령 제도라는 간접강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인용 판결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34조가 38조 2항에 준용이 될까? 부작위 여파 행위송에 준용이 된다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작위 여파 행위송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간접강제 신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기속력에 위반됐을 때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건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응답 제대로 했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 이거는 신청 못해요. 간접강제 신청. 만약에 밑에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야. 허가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판결의 취지였는데 얘가 허가를 안 하고 또 거부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 거부는 뭐야?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거부 처분이죠. 이럴 때는 거부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간접강제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부작위 여파 행위송이 전부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부작위라는 게 단순히 대상 적격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판례가 뭐라고 했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라고 했단 말이지. 거기에는 소송 요건의 대상 적격 말고 처분성 말고도 본안 요건으로 부작위 위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 조심. 그 다음에 이 논의의 중심에는 뭐가 서 있다고? 본안 심리의 범위. 84년도에 왜 의무행송을 뒤로 빼고 엉뚱한 밑도 끝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부작위 위법 행위송의 소송 형식이 들어왔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본안 심리의 범위. 이놈을 중심으로 해서 부작위의 성립 요건을 결정짓게 되고 그에 따라 이후에 다른 문제도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다 바뀌어버린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 적격 얘기예요. 원고 적격. 원고 적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부작위 위법 확인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무효확인송 얘기했을 때도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서 확인을 구할이 있었지.
여기 36조에도 확인을 구하러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도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는 건가? 아닌가? 라는 문제가 생길까? 여기는 안 생긴다고요. 왜 안 생기냐면 절차적 심리잖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권리관계 존부, 법률관계 존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인 권리 존부에 대한 문제니까 이 권리 행사를 위한 이행 소송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얘는 직접적 구제, 얘는 간접적 구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얘는 실체적 심리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권리 존부, 실체법상의 법률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을 아무것도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친구하고 둘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이행 소송, 우리가 무효항의 소송에서 얘기했던 이행 소송은 직접적 구제 수단, 확인 소송은 간접적 구제 수단 이렇게 비교했잖아.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이거 자꾸 가려고 하냐? 이게 보충성이었는데 얘는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실체 심리를 못하니까. 권리관계 존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겐 부작위 위협하의 소송은 확인 소송이 아니에요. 뭘 확인해 이 친구가?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가는 친구잖아. 우리가 말하는 확인 소송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부분은 아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친구는 둘이죠. 처분에 신청을 한 자,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은 12조든 35조든 36조든 다 뭐예요? 법률상 보호이익이죠. 공법상 권리입니다. 공권. 이 요구소송에서도 사유형에서 제3자 요구소송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사유형이 있잖아. 사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소송에서도 과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생겨요. 제3자 소송 부분에서.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이에요. 12조도 35조도 36조도 법률상 이익은 다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이야. 그렇게 안 보면 뭐야? 해석이 충돌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건 뭐야?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이거라고. 왜 이딴 소리가 들어오죠? 행정심판법을 가게 되면 행정심판법은 13조에서 1항의 취소심판, 2항의 무효등광의심판, 3항의 음행심판이 있는데 거기에도 유독 13조 3항의 음행심판에만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취소심판이나 무효등광의심판, 취소소송이나 무효등광의소송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방어적쟁소송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없어. 원고적격이나 청구인적격에. 하지만 부작위협파행소송이나 의무행심판은 오직 요구적쟁소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의 신청이라는 문제가 100% 걸려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왔다?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도 과연 신청권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법에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신청권을 바탕으로 신청을 한 것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실적으로 신청만 했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이 생각을 해봐요.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지. 법률상 보호이익은 공권이지. 공권에서 방어소송에서의 공권은 방어권이지. 요구소송에서의 공권은 이행청구권이지. 그러니까 내용이 방어권이고 내용이 이행청구권이라는 문제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공법상 권리 공권 아닙니까? 공권이죠. 실체적 권리로서의 공권입니다. 그런 말이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이행청구권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중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고 어떻게 대학교 졸업장이 나오겠냐 이거죠.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절차적 권리가 없으면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응답, 판례 표현에 따르면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뭐라고? 이행청구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신청권 필요한 거 맞잖아요. 오케이? 신청권이 없으면 이행청구권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고요. 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실체적 권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요구적 쟁송회사 수도 없이 말했던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도 36조에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신청권이 필요한 거. 어느 부분?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이 부분.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처분에 신청을 한 자 부분에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해봐. 여기서 신청권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신청권 필요하다고 했지. 여기서 만약 신청권 없으면 뭐가 깨져? 부작위는 처분이다. 이거 깨지는 거잖아. 대상적 격 깨진다고. 그 다음 방금 전에 36조에서 처분에 신청을 한 자 보면 신청권 필요하다고 했지. 그거 없으면 법률상 이익도 인정 안 되지. 그러면 뭐가 깨져? 원고적 격이 깨지죠. 그래서 판례는 부작위 위법 행위 소행에서의 신청권의 문제는 대상적 격의 문제이자 원고적 격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저 표현을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가지고 다닌다고 했지. 대상적 격의 의미로 그냥 같이 갖고 다녀. 이거가 있지만, 예, 그냥 같이 끌고 다녀. 그래서 부작위 위법 행위 소행 판례들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지금의 자유당 의원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인가 그 친구 잘라달라고 했어요. 잘라달라. 예, 뭐 사람이 뭔데 어떻게 잘라, 그치? 예, 근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했어요? 개무시. 예, 국회의원 따위가. 그래서가 아니라 응답 의무가 없어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장관을 임명하고 자르고 말고는 내 맘이지. 나의 인사권인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이래달라 저래달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 응답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는 거지. 없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 국회의원이 부작위 판송을 제기했어요. 그 행정법원 뭐라고 했겠어? 각하 꺼져 그랬거든요. 네가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네가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예, 가라 그랬어요. 그게 이럴 때 이렇게 말해요. 항고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및 원고적 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오케이? 항고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및 원고적 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항상 같이 끌고 다녀요. 대상적 격의 문제로 보고 또한 원고적 격의 문제로 보고 이렇게 두 가지 신청권을 같이 걸어 놓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소변경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다 했던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부작위 위법 행위의 설명을 한 번에 마쳤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당사소송하고 객관적 소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